안녕하세요. 코인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은 저 혼자 또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시장이 어느 정도 또 변동성이 있었던 만큼 시장 이야기 저랑 같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코인 랩소디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은 시세부터 보실 텐데요. 우리가 이제 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죠.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 때문에 뉴욕 증시에 관한 우려감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비교적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암호화폐 시장에는 더 큰 호재로 좀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은 보합이지만 10만 6천 달러까지 올라가는 그런 또 기염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10만 6,700 달러 선까지 올라오는 모습들 보여줬고요. 지금 이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들이고 저희가 1년치의 비율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 전고점을 한 번 더 체크했을 때 10만 7천, 10만 6,100 달러고 여기 보시면은 10만 6,400 달러여서 이제 전고점 돌파의 패턴이 좀 나왔습니다. 물론 거래소마다 비트코인 가격은 달라요. XRP 가격도 이제 국내 거래소에서 더 팍 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는 여기 전고점 돌파가 좀 나온 상황이고 다시금 이제 지금 보합이 보여지는데 어떤 거래소에서는 10만 7천이 이제 전 고점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전체 차트를 볼게요. 일단은 이제 정확히 전고점을 뚫었다 이런 거는 이제 소수점의 차이도 있고 거래소마다의 차이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지난 불장에서의 패턴이 전고점을 살짝 찍어줬을 때가 불장의 약간 고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패턴이 지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는 이전 패턴과 비교했을 때고 뭐 이전 패턴과 지금 불장의 패턴이 무조건 들어맞는다 이런 거는 또 아니라서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주시고 근데 이제 보시면은 전고점을 돌파를 해주고 나서 이제 106.75K, 106.82K, 106. 지금 57K고 여기가 106.65K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전고점 돌파의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이후에 시장에서 다시 조금 하락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요 보시면은 이렇게 꼭지점에 도달을 했다가 꺾이는 모습 보이죠. 그래서 이게 조금 해석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전문가들은 전고점 돌파다라고 보시고 어떤 전문가들은 전고점 돌파 아직 아니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긴 한데 지금까지의 패턴을 봤었을 때는 요번 불장 사이클에서 물론 요렇게 급격하게 올랐을 때 요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변수가 생겼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불장에서 요렇게 쌍봉의 쌍꼭지점의 형태가 나왔고 우리가 또 기대했던 게 여기에서도 쌍꼭지점을 기대를 했는데 새로운 신고가가 나온 다음에 지금 쌍꼭지점이 나온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점인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좀 시장에 나오고 있고 아시아 증시 개장하면서는 다시 소폭의 조정을 좀 나타냈습니다. 이더리움도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8% 올라서면서 2,500 달러 선을 좀 유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XRP도 3% 올라서는 모습들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솔라나 코인도 5.42%, 그다음에 도지코인도 4.71%, 스위코인도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지표 차트를 한번 보면요. 전체 마켓캡이죠. 시장의 볼륨 자체는 그래도 이렇게 우상향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현재 나타내고요. 그 100개 코인에 관한 이제 인덱스 그 차트도 보시면은 다시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요 100개, 상위 100개 코인들 중에서 비트코인의 비중이 68.75% 도미넌스를 좀 나타내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여전히 좀 굉장히 높다. 그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트 시즌 지수도 봐야겠죠. 24라는 시즌 지수가 나타내주고 있어서 알트 시즌 지수는 다시 꺾이는 모습인데
어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는 떨어지고 이제 비트코인 쪽에 관해서 도미넌스도 같이 체크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미넌스는 비트코인이 62.8을 나타내는 부분들까지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비트코인 고점 이후의 원래의 패턴대로라면은 이제 알트코인 쪽으로의 수급이 와야 되는데 고거는 이제 쪼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많은 분들이 다음 시장에 어떤 모습을 보일까를 약간 기다리고 있는 고런 시점들이 좀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참고를 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그러면은 저랑 준비한 뉴스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시가총액 오랜만에 보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요거를 이제 보여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시가총액상으로 많이 성장을 했는데 과연 그 성장을 한 게 우리가 시각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요 전체 글로벌 시가총액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골드가 이제 당연히 보동의 1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있죠. 엔비디아가 이제 또 간밤에 올라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MS 그 빌드 2025라고 해서 개발자 컨퍼런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런 이슈 모멘텀 가져가면서 뉴욕 증시에서 1% 가량 올라섰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이제 시가총액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좀 왔다 갔다 해요. 지금 그 시가총액 상으로 보시면은 거의 많이 차이는 안 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과 아마존 쪽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아마존을 이제 얼마 전에는 이기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시점인데 일단은 비트코인은 6위를 현재 차지하고 있고 요건 굉장히 놀랍죠. 구글의 시가총액을 비트코인이 뛰어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언제나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많은 자산군이다 보니까 고런 부분들을 염두를 해 두시면 좋겠고 그 뒤로는 실버랑 사우디 아람코 그리고 메타 플랫폼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버크셔 해서웨이는 워렌 버핏 은퇴 이야기 나오면서 주가가 최근에 이제 이게 30일 동안의 주가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좋진 않아요. 그만큼 워렌 버핏이 가지고 있던 이 주식에 관한 모멘텀들이 상당히 있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비트코인이 현재는 6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것도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뉴스들 하나하나 볼 텐데요. 그 레드의 공동 창업자인 마우리시오 디 바르톨로메오가 베네수엘라 볼리바드 공매도 경험을 바탕으로 비트코인 담보대출 서비스에 관해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어떤 자산으로 명확하게 인정을 받게 되면은 그것에 관한 담보대출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는 그런 자산 자체를 담보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인정을 받는 거고, 물론 이제 부동산 가격이 어떤 시즌에는 굉장히 급격하게 오르기도 했고, 최근에도 집값이 또 올랐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뭐 주식, 그러니까 정말 이제 뭐 테마주나 알트코인들처럼 막 이런 변동성이 있지 않고 약간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어떤 자산이잖아요. 부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의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얘기를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컨센서스 컨퍼런트 현장에서 이 비트코인이 나타나기 전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볼리바르를 공매도하고 달러를 매수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약한 화폐인 볼리바르를 빌려서 강한 화폐인 달러를 보유하는 방식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화폐 가치 하락의 평가 차익 이익을 얻는 정형적인 해치 전략으로 알려져 있고요. 비트코인이 미국 달러보다 더 강한 통화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비트코인을 담보로 활용하는 유사한 전략을 실행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더 강한 통화를 통한 차입 전략을 이제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투자의 하나의 방법으로 채택을 할 수 있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 알아야 될 부분들은 이제 그만큼 예전에 볼리바르의 이제 통화 가치가 워낙 낮으니까 약한 화폐인 볼리바르를 빌려서 강한 화폐인 달러를 보유하는 방식으로 이제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런 걸 이제 일본 엔화로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자체가 굉장히 강해지면서
미국 달러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시장에서의 어떤 해지 전략이라든지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다. 그 정도로 이제 비트코인에 관한 가치를 조금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러한 또 이야기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 저도 이제 뭐 요렇게까지 막 전략을 세워보겠다까지는 아닌데 나중에는 비트코인으로 파생된 이제 많은 상품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됐고 이더리움까지 출시가 됐잖아요. 아마 나중에는 이제 만약에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면 뭐 비트코인과 금을 결합한 ETF 상품 요런 것도 나오는 게 완전 허무맹랑한 그런 뭔가 상상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최근에 합니다. 이제 왜냐면은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비트코인에 관한 기관 수요가 너무나 강력해졌고 그런 게 최근에 나왔던 13F 보고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한국 이야기인데요. 그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지난해 하반기 들어서 급팽창하면서 원화 예치금이 10조 원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예치금이라고 하는 건 대기자금이잖아요. 언제든지 암호화폐를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거래 가능 이용자가 무려 1,000만 명에 육박을 했고요. 시가총액은 반년 만에 2배 불어났고 수익성과 거래량도 큰 폭으로 증가를 했지만 거래소 코인마켓의 비중은 오히려 줄어드는 양상을 이제 뚜렷하게 나타냈습니다. 근데 요 소식은 처음 듣는 소식은 아닌데 예전에 한 국회의원실에서 2024년 이제 가상자산 거래액이랑 투자자 규모 요런 것도 조사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참고를 했었는데 요번에는 금융감독원에서 실제로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29건의 원화거래소의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07조 7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 상반기 대비해서 91% 급증한 수치입니다. 근데 지금은 좀 바뀌었을 수 있어요. 근데 2024년도 하반기가 워낙 암호화폐 시장이 뜨거웠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딱 집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평균 거래 규모는 이제 6.0조 원, 그리고 하반기는 7.3조 원으로 22% 성장을 했고, 총 영업손익 같은 경우에도 28% 성장을 했고, 원화 예치금도 무려 114%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원화를 예치시킨 거죠. 언제든 기회가 되면 내가 암호화폐를 좀 살 거야. 이런 그런 이제 예치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그 논문을 쓰고 있잖아요. 논문을 쓰면서 이 가상자산 과세에 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요 자료를 좀 찾아봤었고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시가총액 그리고 가상자산 종목 수도 굉장히 크게 올라간 게 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거래 가능 이용자 수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100만 원 미만 보유자들이 좀 올랐다라는 거는 좀 소액 투자자나 신규 투자자가 많아요. 우리가 이 세계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처음부터 엄청난 금액을 베팅하지 않잖아요. 약간 간을 먼저 보겠죠. 왜 삼성전자도 내가 이제 초기 투자자인데 살 거야 이러면서 갑자기 막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단 조금씩 사는 그런 전략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이용자 수가 많아졌고 사실 2024년도 하반기는 정말 불장이었습니다. 포모 현상까지 있었고 저 진짜 지인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이제 코인 투자를 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사도 되냐? 근데 이제 통계 수치가 지금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제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서 이제 논문을 쓰고 있는데 요렇게 이제 가상자산이 이용자가 많이 육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한국의 세법상 물론 이제 과세는 유예가 돼서 2027년도부터 시행이 될 거예요. 근데 금투세는 폐지가 됐죠. 근데 이제 가상자산 세금 매길 거예요. 근데 이제 가상자산 세금에 관해서 우리가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기타 소득이다라고 하는 거는 일회성 소득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예를 들면 로또를 샀어. 근데 이제 로또에서 뭐 500만 원이라도 당첨이 됐어. 그러면은 그 500만 원에 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세금의 자산을 이렇게 기타 자산으로 분류하는 게 이제 옳지 않다라는 그런 학계 이야기들이 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그만큼 시장의 규모는 확대가 됐는데 우리가 사실 가상자산을 이제 복권과 같은 일회성 소득으로 보는 게 투자자분들도 옳다라고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타 금융소득에 이제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포함이 돼야 다른 자산들과의 이제 손익 상계가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가상자산 투자만 하지 않잖아요. 가상자산 투자하고 해외 주식도 투자를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두 개에 관한 손실 합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헷갈릴 이해가 많아서 요거를 이제 개정을 하자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자료만 보더라도 가상자산에 관한 거래하는 업자도 늘어났고 이제 거래하시는 이제 이용자들도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면 사실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게 가장 베스트지만 부과하게 된다면 이제 조세 형평성에 맞는 그런 부과 체계가 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좀 유의미하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뉴스는 제가 이제 맨날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이야기를 하면서 암호화폐 비관론자다. 왜 우리가 이제 월가의 큰 은행이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모건 스탠리, JP모건 이야기하잖아요. 모건 스탠리 보고서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듣잖아요.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반도체 겨울론 막 이런 거 많이 리포트 확인을 하시는데 거기에 못지않게 JP모건이 있는데 그 JP모건의 CEO가 있어요. 제이미 다이먼이라고. 근데 그분이 워렌 버핏이랑 같이 암호화폐 완전 비관론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월가 회의론자마저 거래를 허용했다. 비트코인은 106K를 상회했다. 10만 6천 달러가 상회가 됐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분도 지금 스탠스가 조금 바뀌고 있는데 자세히 한번 들어볼게요. 연례 투자자 날의 행사에서 제이미 다이먼은 JP모건이 비트코인을 사는 걸 허용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보관을 하지는 않겠다. 커스터리 하진 않겠다. 고객의 명세서에 비트코인을 표시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고요. CNBC는 이번 결정이 미국의 최대 은행이자 오랜 기간 디지털 자산과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비판적이었던 제이미 다이먼의 태도를 고려했을 때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이제 변화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컨퍼런스에 가서도 제이미 다이먼은 암호화폐는 뭐 사기야 조작에 굉장히 취약한 자산이야 맨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이런 거죠. 살짝 콧대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걸 보관하진 않을 거야. 하지만 거래를 할 수 있긴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허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진짜 이 제이미 다이먼의 콧대도 꺾었다. 그 제이미 다이먼 굉장히 이제 전통 금융권에 있었던 인물이고 JP모건의 CEO이기도 하고 또 되게 이제 훤칠하게 생기셨어요. 외모도 되게 멋있게 생기셨어요. 영화 배우처럼.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점차 주류 투자 영역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이제 해석으로 시장에서는 보는 거죠. 그러면 제이미 다이먼 이제 JP모건 CEO가 어떤 입장들을 고수를 했었느냐 보면은 근데 이분이 되게 뭐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한마디 하고 이제 뭔가 미국의 재정에 관해서도 좀 한마디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뭐 다 망할 거다 이러면서 이제 본인 소신 발언을 또 잘하시는 분이기도 해요. 막 CNBC TV에도 출연을 가끔 하시고 인터뷰하시고. 근데 암호화폐 가치가 급등을 했었던 지난 불장입니다. 2021년도 당시에 비트코인은 가치가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일축을 했고, 그리고 미국 상원 청문회에도 이제 그분이 이제 참석을 하시면서 나는 항상 이제 암호화폐랑 비트코인에 굉장히 깊이 있게 반대를 해왔다. 유일하게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용도는 범죄, 마약, 자금 세탁 이런 쪽이다. 그런 거에 불과하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정부의 어떤 결정권자였다면 나는 비트코인을 폐쇄했을 거다. 없애버렸을 거다. 그러니까 정말 비관론자였죠. 사실 2021년도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V자 반등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역사적인 최고가를 찍었었던 지난 불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다보스 경제 포럼이 있었어요. 거기에서도 비트코인이 아무 기능도 없고 나는 그것을 펫럭이라고 부른대요. 애완용 돌멩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엄청 막 비관을 하신 거죠. 비판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막 그땐 그랬어요. 이거는 애완용 돌멩이 불과해. 비트코인? 펫럭? 막 이러면서 내가 이 비트코인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날이 될 거야. 나는 이제 제발 그렇게 되길 바래. 비트코인 정말 쓸모없는 자산이야.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자신의 이제 개인적인 입장은 항상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익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요번에 JP모건이 현재 이제 JP모건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ETF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방안을 또 검토 중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단 비트코인 선물 기반의 상품에만 제한적으로 노출돼 있었고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는 방식은 피해 왔는데요. 일단 요거를 이제 허용을 할 거다라는 입장인데 뭐 그래도 약간의 자존심을 지키는 거죠. 그걸 보관을 하진 않겠다. 그냥 이제 비트코인을 고객이 원한다면은 살 수 있게만 내가 좀 해줄 거야. 약간 요런 스탠스로 좀 바뀌었습니다. 되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시대의 어떤 패러다임에 우리는 순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빠르게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또 뭐 우리가 비트코인의 역사는 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모건 스탠리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좀 우호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작년 8월부터 일부 현물 비트코인 ETF를 자격 요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가 있어서 이제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현물 비트코인 ETF에 관해서 영업을 조금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요런 이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요거는 굉장히 흥미로운 또 뉴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엘살바도르가 이제 법정화폐를 비트코인으로 쓰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요것도 이제 조금 자세히 짚어보자면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투자 자산으로 알고 있기는 한데 물론 급등락이 굉장히 크기는 한데 그래도 원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뭐 미국만큼의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나쁜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최고의 신용 등급은 아닌데 그거보다 한 단계 정도 낮은 신용 등급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또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로 외환수합부도 좀 맺고 있는 국가잖아요. 그래서 환율 방어력이 되게 안 좋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체감할 땐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나라 정말 이제 인플레이션을 많이 겪는 나라 대비해서는 그래도 원화의 가치를 좀 지키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는 약간의 빈민국으로서 통화 가치가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고 대표적으로 지금 튀르키예로 이름이 바뀐 터키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나라도 예를 들면 이제 통화 가치가 너무 하락을 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최근 사례로 보자면 코로나 이후에 촉발이 된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물 한 통을 사는데 1,000원이 필요했어요. 근데 내가 아침에 눈 떠보니까 물 한 통을 사는데 10,000원이 들어. 그러니까 그만큼 통화 가치가 하락을 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안으로 비트코인을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는 참고로 튀르키예 내에 이제 암호화폐로 환전을 해주는 환전소가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 정부 측에서 조금 반대를 해서 막혔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엘살바도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을 했어요. 왜냐하면 엘살바도르 통화 가치가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으로 선택을 했는데 이분이신데 되게 젊으시죠. 그래서 이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자국의 비트코인 투자로 약 5천억 원의 차익이 발생했다고 또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축통화로 이미 사고 있거든요. 기축통화가 아니라 법정화폐로 도입을 하고 비축 자산으로 이미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부켈레 대통령이 그러니까 트위터를 많이 이용을 해요. 거기에 올린 스크린샷을 통해서 당국이 보유한 비트코인 가치는 6억 4,400만 달러고 원금은 2억 8,700만 달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국가이고요. 그리고 차익이 6,980만 달러입니다. 사실 이제 IMF 쪽에서 엘살바도르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이제 경제에 개입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때 대출 계약서에 비트코인 사지 말아라, 관련한 활동을 하지 마라 이런 걸 넣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지금도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선택이 과연 옳을지 계속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건 마지막 소식인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에 1조 원 가까운 유입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1조 원 되게 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된 이후에 1조 원 넘었던 사례가 몇 번 없었거든요. 손에 꼽은 시즌인데 이제 그만큼 시장 자금 유입성을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지난 16일 유입액의 3배 가까운 9,313억 원의 자금이 유입됐고 이더리움 대신 191억 원의 자금 유입이 그쳤다라고 합니다. 근데 IBIT에서 가장 많은 순유입을 기록을 했고 여기 보시면은 관련된 데이터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탈 이제 1억 원 가량의 매입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데 운용사들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29일 날 유입액들 요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9,800억 원 정도, 그러니까 1조 원이 좀 못 미치는 금액인데요. 1조 원 가까이 또 유입이 되면서 시장에 관한 그런 어느 정도의 수급적인 긍정적인 또 해석들이 같이 나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블랙록이 이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자산 운용사로 또 등극이 된 부분도 있어서 계속되는 기관의 요게 수급과 또 유입, 그리고 또 현물 ETF는요. 그 개인 투자자분들도 사지만 기관 투자자들도 많이 사요. 그래서 꼭 이제 내가 비트코인 자체를 사기보다는 현물 ETF 쪽으로도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혼자서 다양한 내용들 좀 다뤄봤는데요. 오늘 또 도움 되셨을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저희 랩소디는 오늘은 여기서 좀 빠르게 인사드려볼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모두의 증시 고유림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LG그룹의 인공지능 연구 조직인 LG AI 연구원이 엔비디아의 의료 AI 플랫폼 모나이에 자사개발 암진단 치료용 AI 솔루션 엑사원 패스를 공급하며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경쟁력을 빠르게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엑사원 패스는 조직병리 이미지 분석을 통해 암 환자의 유전자 변이 검사를 기존 2주에서 1분 미만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AI 기술입니다. 기존에는 DNA 검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지만 엑사원 패스는 조직 검사 이미지만으로 변이를 예측하는 첨단 알고리즘을 적용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의료 AI 플랫폼 모나에는 GPU와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통합 제공하는 오픈소스 환경으로 영국 NHS, 지멘스 헬시니어스 등 글로벌 의료기관들이 활용 중입니다. LG AI 연구원이 이 플랫폼에 AI 모델을 탑재함으로써 세계 의료 기업들이 손쉽게 해당 AI를 도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LG AI 연구원은 오는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세계 3대 암학회 중 하나인 미국 임상종양학회에 첫 번째로 참가해 엑사원 패스를 공개하고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과 협력 확대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학회에는 400여 제약사 및 의료기기 업체와 3만 6천 명 이상의 전문가가 참석합니다. LG AI 연구원은 내부적으로 LG화학 생명과학 사업본부와 AI 신약 개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미국 잭슨 연구소와 알츠하이머 진단용 AI 기술 협업, 서울대 백민경 교수와 단백질 구조 예측 AI 개발 등 바이오 AI 영역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LG그룹 차원에서도 바이오 AI 융합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아 원격 의료,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 신약 개발 등 관련 스타트업의 전략적 투자 및 육성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구광모 LG 회장은 올해 초 난치병 극복을 위한 혁신 신약 개발로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바이오 사업 육성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글로벌 가스터빈 시장이 공급 부족 사태를 맞이한 가운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대 수혜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20일 보고서를 통해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 AI 데이터 센터형 가스터빈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3만 8천 원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현재 연간 6대 수준인 가스터빈 생산 능력을 오는 2026년까지 8대로 확대하고 향후 AI 데이터 센터 수요에 따라 12대 생산 병목 해소 투자와 함께 16대, 20대까지의 추가 증설도 검토 중입니다. 대신증권은 이에 따른 총 투자 규모를 약 1조 3천억 원으로 추정했으며 석탄 발전 보일러 관련 코스트 센터 매각 등을 통해 재원 확보와 재무 안정성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대형 AI 데이터 센터 사업자들이 두산의 가스터빈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대형 H클래스 가스터빈을 공급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은 GE, 지멘스, MHI 그리고 두산 단 4곳뿐입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가 2029년까지 20기의 가스터빈을 선계약하며 기존 업체들의 생산력을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두산 에너빌리티는 신규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으며 미국 중서부의 2.5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양 5기 또는 남부 2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양 3기의 가스터빈 수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허민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K원전의 체코 프로젝트 주기기 공급은 물론 미국 중국향 원자로 AP1000에 원자로 및 증기 발생기를 공급한 이력이 있다며 현재는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한 폴란드 및 불가리아 원전 프로젝트에도 참여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AI 확산과 함께 전력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며 빅테크 기업들은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 확보를 위해 기존 필요 전력의 3배에서 4.5배에 달하는 설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전이 전 세계에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의 자회사 SK하이닉스 시스템 IC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업황 부진과 중국 업체와의 경쟁 심화 속에서 사실상 인력 대부분의 재배치 혹은 퇴출이 예고되어 있어 파장이 큽니다. 20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시스템 IC는 오는 27일까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발적 전직 또는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전사적 구조조정입니다. 이번 구조조정의 규모와 파격적인 보상안이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직 시에는 기본급의 무려 3,000%, 희망퇴직 시에는 기본급의 1,750%의 실업급여 1,800만 원이 더해지는 조건이 제시됐습니다. SK하이닉스 시스템 IC는 8인치 파운드리, 즉 반도체 위탁 생산을 담당하며 주로 전력 반도체, 디스플레이 구동칩, 이미지 센서 등 범용 제품을 생산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익 악화가 본격화됐습니다. 지난해 5월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에 있는 자회사 지분 49.9%를 중국 국영기업 우시산업발전집단에 매각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한 차례 희망퇴직을 시행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중국 업체들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 상황도 악재입니다. SMIC, 화홍 반도체 등 로컬 파운드리 업체들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을 제공하며 SK하이닉스 시스템 IC는 고객 이탈에 직면했습니다. 여기에 SK하이닉스가 최근 부진한 이미지 센서 사업을 철수하며 해당 라인의 물량까지 줄어드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시스템 IC 관계자는 8인치 파운드리 시장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심 끝에 나온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고부가 메모리에 집중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레거시 파운드리 분야는 점점 더 구조조정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국내 반도체 생태계에도 적지 않은 충격을 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이 법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체코 전력공사의 자회사이자 두코바니 2기 원전 건설을 주도하는 EDU2가 현지 시간 19일 최고 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앞서 브루노 지방법원이 프랑스 전력공사의 소송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국수력원자력과 EDU2의 계약 서명을 금지한 데 따른 대응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이달 초였습니다. 한수원과 체코 발주사가 원전 계약 서명을 하루 앞두고 프랑스 EDF가 계약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소송이 받아들여지면서 예정됐던 서명식은 전격 취소됐습니다. 당시 체코와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행사가 계획됐으나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전면 연기된 상태입니다. EDU2는 이번 항고에서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닌 국가의 법적 안정성과 에너지 전략 신뢰도의 문제라며 판결에 신속한 번복을 요청했습니다. 다니엘 베네쉬 CEG 사장도 직접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링크드인 계정에 이번 사안은 국가적 전략에 영향을 줄 중대한 사안이며 법원이 빠른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루노 법원이 가처분 인용 사유로 들었던 절차적 완결성 논란은 EDF가 체코 반독점 당국의 심사에서 기각된 뒤에도 다시 법적 문제를 제기한 점에서 비롯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최고법원이 EDU2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 지연 시 수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체코 정부 역시 계약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CEG와 한수원의 계약을 이미 사전 승인해둔 상태입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도 별도로 법적 대응에 나섭니다. 산업 지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를 근거로 체코 최고법원에서 별도의 법적 구제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체코와 프랑스 그리고 한국이 얽힌 이번 법적 갈등은 단순한 입찰 분쟁을 넘어 유럽 내 에너지 주도권 싸움으로까지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올해만 6번째 자사주 추가 매입을 결정하며 주주가치 제고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가치 저평가에 대응하는 책임 경영과 함께 소각 활동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이 약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습니다. 매입 물량은 64만 9,351주로 21일부터 장내 매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6차례에 걸친 자사주 매입으로 누적 규모가 약 5,500억 원에 달해 지난해 전체 매입액 4,360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더불어 서정진 회장과 지주사 셀트리온 홀딩스, 계열사 셀트리온 스킨큐어도 각각 수백억 원대의 주식 취득에 나서며 책임 경영 행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임직원도 우리 사주 매입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현재 약 400억 원 규모로 회사 주가가 내재 가치보다 저평가됐다는 판단에서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사와 대주주, 임직원이 합쳐 매입하는 셀트리온 주식 규모는 총 8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와 함께 자사주 소각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올해 1월 이후 소각 완료하거나 소각 결정한 자사주는 약 9천억 원 규모로 작년 소각 규모 7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셀트리온은 앞으로도 시장 불확실성에 따라 기업 가치가 저평가될 경우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통한 주주 친화 정책을 이어가며 주주 이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특히 올해 매입한 자사주는 모두 소각한다는 주주와의 약속도 충실히 이행하고 있어 추가 소각 결정도 기대됩니다. 한편 셀트리온은 2025년까지 11종의 바이오시밀러 포트폴리오 구축 목표를 작년 조기 달성하며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올해는 차세대 항체약물 접합체 신약의 글로벌 임상에도 본격 돌입할 계획입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기업 가치가 저평가된 점을 고려해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기업 가치 향상에 전력 투구해 주주들과 동반 성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나그룹이 지난해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를 10년 내에 현재 매출의 10배 이상으로 키우겠다고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생산 능력도 7배 이상 확대하는 한편 미국 조선업 부활과 맞물려 LNG 운반선 건조에 도전하는 등 조선업 재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그룹이 지난해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가 2035년까지 매출액 5조 6천억 원, 약 40억 달러 수준으로 대폭 성장한다는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5,102억 원이었던 매출액의 10배 이상으로 하나오션의 지난해 전체 매출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생산 능력도 현재 연 1.5척에서 7배 이상 증가한 연 10척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필리조선소는 현재 4번 도크와 5번 도크를 운영 중이며 한화는 5번 도크의 조업 재개와 각 도크별 생산량 연 3척에서 4척 체제로 확장해 총 8척에서 10척을 건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50여 명의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생산 효율화 및 설비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리조선소는 1980년대에 설비가 구축된 이후 큰 투자가 없었기에 1,000억 원 이상의 설비 현대화 비용이 예상됩니다. 용접 로봇과 자동화 설비 도입과 함께 현재 1,500명인 인력을 2035년까지 3,000명으로 확대해 생산성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한화의 이번 청사진에는 미국 조선업 부활이라는 거시적 환경 변화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전략 상선단을 250척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존스 액트법에 따라 미국 내 조선소의 선박을 건조하도록 규정해 미국 조선업이 다시 부흥할 전망입니다. 필리조선소는 이미 미국 내 발주 물량의 약 50%를 소화해왔으며 생산 능력 확대를 통해 늘어나는 수주 물량을 적극 확보한다는 전략입니다. 또한 미국 무역 대표부의 정책에 따라 중국산 선박에 대한 관세 부과와 함께
미국산 LNG 수출 시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에서 건조한 선박으로 운송하도록 요구되어 있어 한화는 미국 내 첫 번째 LNG 운반선 건조라는 기록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필리조선소는 현재 3600TEU급 컨테이너선과 5만 DWT급 원유 운반선이 주력 선종이나 한화 거제조선소의 기술을 접목하면 LNG 운반선 건조도 가능해집니다. 만약 현실화된다면 한화는 미국 조선업의 신기원을 열 전망입니다. 삼성 SDI가 대규모 유상증자를 앞두고 발행가액을 14만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번 유상증자 규모는 약 1조 6,500억 원에 달하지만 최근 주가 하락세와 투자자들의 미온적 반응으로 청약 흥행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 SDI는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구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 청약을 진행합니다. 모집 주식수는 1,182만 주로 만약 구주주 청약이 미달되면 27일부터 28일까지 일반 공모 방식으로 청약이 이어집니다. 이번 유상증자는 당초 2조 원 이상 자금 조달을 목표로 했으나 발행가액이 당초 16만 9,200원에서 14만 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된 데다 유상증자 발표 이후 주가가 지속 하락하며 조달 규모는 약 3,500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대주주인 삼성전자도 이번 청약에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구주주 배정 비율에 따라 190만 주를 배정받았으며 최대 청약 한도인 228만 주까지 모두 청약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출자 규모는 최대 약 3,200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제외한 1조 3,350억 원은 우리사주 조합과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관건입니다. 삼성 SDI는 직원들의 청약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우리사주에 대해 1년간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을 시행 중입니다. 직원들은 회사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할 수 있고 1년 후 주가 상승 시 차익 실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가 하락 시에는 매도에 어려움을 겪고 대출금 상환 부담이 생길 수 있어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우리사주 조합에는 유상증자 주식의 20%인 236만 주가 배정되었으며 신주 상장 후 1년간 보호 예수 기간이 적용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오는 6월 13일 신주 상장일부터 매도가 가능합니다. 회사 관계자는 직원들의 참여율이 높은 편으로 알고 있으나 구주주 청약률에 따라 최종 자금 조달 규모는 변동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가 하락과 투자 심리 위축이 청약 흥행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대규모 유상증자가 삼성 SDI의 재무구조 개선과 성장 동력 확보에 얼마나 기여할지 주목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왕 최고 경영자가 19일 대만에서 대규모 AI 슈퍼컴퓨터 구축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중심의 AI 팩토리 모델을 동아시아로 확장하고 대만의 AI 주권을 가져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대만 타이베이 뮤직센터에서 열린 컴퓨텍스 2025 기조연설에서 황 CEO는 폭스콘, 대만 정부, TSMC와 협력해 대만 최초의 대형 AI 슈퍼컴퓨터를 구축한다며 이는 대만 AI 인프라와 생태계 발전을 위한 중대한 국가 프로젝트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대만이 글로벌 AI 및 슈퍼컴퓨터 칩 생산지 역할을 했던 것을 넘어 이제는 대만 자체를 위한 AI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는 점이 의미가 큽니다. 이는 단순한 하드웨어 설치를 넘어서 과학, 기술, 산업, 국가안보 역량을 종합적으로 끌어올리는 국가 단위 전략 사업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엔비디아, 폭스콘, TSMC, 대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정부와 산업계가 총출동하며 칩 설계부터 패키징, 서버 조립, 소프트웨어 통합까지 모든 단계가 대만 내에서 현지화될 예정입니다. 황 CEO는 TSMC는 이미 AI와 과학 연구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폭스콘은 로보틱스 분야에서 대규모 연구 개발을 진행 중이라며 대만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AI 인프라 구축은 교육과 과학, 기술 발전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번 슈퍼컴퓨터에 그레이스 블랙웰 GPU와 고속 인터커넥트 기술인 NV링크를 공급하며 TSMC가 최신 칩을 생산하고 폭스콘이 하드웨어 조립을 맡고 NSTC가 슈퍼컴퓨터 자원을 연구기관과 스타트업에 개방해 AI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젠슨 황 CEO가 공개한 NVLink 기술은 CPU 없이도 GPU 간 빠른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엔비디아의 독자 기술로 이번 슈퍼컴퓨터의 핵심 아키텍처 역할을 합니다. 대만의 주요 IT 파트너인 페가트론, QCT, 폭스콘, 기가바이트, 에이수스 등이 이 시스템 구축에 참여하며 블랙웰 칩을 중심으로 대만 AI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망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대만이 더욱 독자적인 기술 역량과 생태계를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상장 지수 펀드, 이른바 ETF의 하루 평균 거래 금액이 5년 만에 코스피 거래액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4월 기준 ETF 거래액은 코스피 전체 거래액의 51.9%에 달해 투자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이고 분산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아야 할 ETF가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 중심으로 거래되며 높은 변동성과 투자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증시가 단기 매매 중심의 단타 공화국으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4월 ETF 하루 평균 거래 금액은 약 4조 1천억 원으로 코스피 하루 평균 거래액 7조 9천억 원 대비 51.9%에 달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0년 3월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비중입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증시 변동성 증가로 레버리지 인버스 ETF에 대한 투자 집중이 두드러졌습니다. 레버리지 ETF 거래 금액은 전월 대비 27.9%, 인버스 ETF 거래 금액은 33.9% 급증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ETF 역시 코덱스 레버리지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가 차지하며 파생 상품 투자의 쏠림 현상이 심화됐습니다. 문제는 이번 ETF 거래 급증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처럼 증시 거래가 활발해져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올해 4월 코스피 일평균 거래액은 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증시 자체는 위축된 상황입니다. 19일에도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며 코스피는 26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변동성이 커지면서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 투자가 급증한다며 이런 거래가 많아질수록 단기 매매가 늘어나 시장 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ETF의 본질인 장기 분산 투자보다 단기 투자 위주의 위험한 매매가 확산되는 현실을 경계하며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과 시장 안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K9 자주포로 잘 알려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 지상방산 시장 공략을 본격화합니다. 현지 탄약 생산기지를 포함한 밸류체인 구축은 물론 무인 포탑 기술을 갖춘 K9A2 등 차세대 무기 체계도 적극 개발 중인데요. 중동과 유럽도 수출 확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장남현 연구원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미국 사업지 탐방 보고서에서 회사가 성장 가속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지상방산 영업 매출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1조 9,417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핵심은 미국 시장 공략 강화입니다. 미국은 최근 탄약 생산 확대 및 포병 현대화를 주요 국방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내 탄약 생산 시설 설립을 추진 중이며 K9 자주포의 개량형 K9A2를 중심으로 미국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K9A2는 기존 모델 대비 작전 효율이 크게 향상됩니다. 무인 포탑을 장착해 탑승 인원이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줄고 분당 발사 속도도 6발에서 9발로 증가합니다. 회사는 미국 내 기초 화약 소재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아우르는 탄약 밸류체인 전반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외에도 중동,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방산업체와의 합작법인 설립, 루마니아, 폴란드 생산 거점 확보, 폴란드 WB 그룹과의 천무 유도탄 현지 생산 합작 계약 등 다방면에서 전략적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 연구원은 세계 각국의 방위비 증액 기조 속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안정적인 수주 잔고와 현지 생산 거점 확대를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기업으로 도약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기술력과 현지화 전략을 동시에 앞세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과 중동, 유럽에서 방산 산업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